계속 하겠습니다. 자, 검토해 볼게요.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설 절충 검토할 때요. 이 학설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교재에는 이렇게 지면상으로 그냥 긍정, 제한적 긍정, 부정 막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이제 순서가 있어요. 진행 방향이 있어요. 부정설부터 긍정설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절충설의 진행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부정, 긍정, 절충. 부정.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부정설부터 출발해서 중간에 절충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긍정설은요, 진실한 과세 정보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 그 자체는 완전히 적법하다 본 거예요. 자, 완전히 적법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긍정설, 지금 좀 잘못 썼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인데, 부정설. 자, 부정설은, 부랴부랴 쓰다 보니까. 자, 부정설은 진실한 과세 정보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 그 자체는 완전히 적법하다고 봐요. 왜냐면, 행정조사를 있잖아요. 필수적 행정행위의 필수적 조건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법령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없으니까 뒷부분이 맞아요. 행정조사 이법이 바로 행정의 이법을 결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바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이 이법이 이 법으로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과세 행정은요, 성실 자진 신고를 전제로 해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면 가산세 부과나 강제조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방식의 강제조사를 하든지 진실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기만 하면 된다는 긍정설, 부정설의 폐해가 발생하자, 야, 최소한이라도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라도 그를 기초로 행정에는 위법한 것을 보자는 절충설이 나타나요. 자, 여기서 행정조사의 중대한 위법이 뭐냐면 조사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수인의 범위를 넘어선 걸 말해요. 그래서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파기하는 이런 거. 강제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뭐 뜯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대한 위법이라 그래요. 그래도 이건 여전히 부정설과 그 기자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로 이제 나치가 진짜 우리 법학에는 아주 그냥 포지티브한 영향을 무지막지하게 줬어요. 이제 인류 역사에는 굉장히 재앙이지만, 그래서 겪은 이후로 이 절차가 아무래도 결과만 주면 된다는 사고에서 적정한 절차만이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이번에 축협 그 청문회 때 정몽규 회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월드컵 예선 통과해서 본선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랬다가 그 본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열 대박으로 맞았잖아요. 그게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의 공정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정의식이 절차가 아무래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거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예요. 이건 독재 시대고, 지금은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에서 빈정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를 미국 헌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적 합리성으로 이거를 절차적 합리성인데 적법한 절차적 합리성 이거를 실체적 절차적 합리성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체적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헌법에서 본 적 없어요? 이거 저희 때는 이거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조사가 위법하면 그에 기초한 행정결정도 위법하다는 긍정설이 아예 통설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절차 규정이 아니죠. 지금 뭐예요? 어떤 원칙이요? 적법 절차 원칙이라 했잖아요. 지금 적법 절차 원칙은 절차 규정이 아니고 내용 규정입니다. 소위 일반 원칙이라 할 때.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므로 내용상 하자. 네, 세상에 적법 절차 원칙이라 해서 절차상 하자로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 거기서 기절한 줄 알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원칙이 앞에 적법 절차라 해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아니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잖아요. 원칙 위반이니까 내용상 하자가 되죠, 이거. 따라서 어떻게 돼요? 중대한 복귀 위반이지만 이제 명백한 복귀 위반은 아니죠. 우리 통설을 우리 판례도 당연히 받아들여요. 중복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가치세 부가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는데, 문제는 강요에 의한 과세처분의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과세자료의 터잡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다. 자, 중복 실시된 경우는 단순히 위법, 강요에 하면 단순히 위법이나 무효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중대한 위법이잖아요. 행정. 강요는 중대한 위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과세 금액 반환,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더니 이제 무슨 얘기다? 제조사가 위법하냐? 했더니 제조사는 이혼 결정의 예의적 소급표가 미쳐서 위법하다. 근데 그게 뭐 위법이 취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법하다. 그러면 그 위법한 제조사에 기초한 과세 처분도 위법하냐? 그랬더니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독수독과 이론이란 말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게 행정처분에서는 적법 절차 위반이죠. 원칙 위반이라 나와요. 적법 절차 원칙 위반. 그래서 위법하다. 이제 위법해졌어요. 위법한 과세 처분이에요. 결론은 이제. 결론은 위법한 과세 처분이에요. 이제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과세 금액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즉 과세 금액 반환 청구서 하나만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과세 금액 반환 청구 소송은 이미 납부한 금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므로 민법 제 741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죠? 그러면 처분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 자체만 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소송으로 보여요.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한번 봐보세요. 처분을 원인으로 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죠? 그러니까 처분이 원인인데 뭐예요? 무효인 처분을 원인으로 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국가배상 청구성이죠. 이렇게 가고 싶어하죠,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 판례는 청구권 기본설. 다시 볼게요. 행정법 제3조의 행정소송은 다음에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죠. 이게 싸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자, 그 밖에죠. 그 밖 의도 아니고.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오로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것과 처분을 원으로 하지 않는 것과. 얼마나 쉬워.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수없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느냐를 따질 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죠. 이게 처분이냐? 처분이다? 항고소송. 처분이 아니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목차가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분이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학설의 다소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이라고 봐요. 반면에 판례는 청구권 규범설 아시죠? 청구권 설에 하여 이행소송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청구권의 근거 규범이 무엇인가에 의해 판단해 근거 규범. 그랬더니 뭐에 판단한다? 민법 제 741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구나. 741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인 과세금액 반환 청구소송은 뭐더라? 민법 제 741조에 한 소송이다. 청구권 규범 이게 뭐야? 그 청구권 규범이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보죠.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일관돼요, 판례가. 양시각의 차이는 선결 문제에 있는 경우 처분의 법적 효과를 심리 판단한 경우 판례에 가면요. 민사소송이니까 행정법 11조에 의해서 하죠. 행정법 11조에 민사법원의 수소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다. 다수설이에요. 하면. 다수설은 뭐라고 본다고요? 당사소송. 당사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행하므로 행정소법 44조에 준용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처분의 법적 효과를 심리 판단할 수 있죠. 즉 효력부인은 아니고 효력부인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한다? 이법성 확인이 가능하죠. 같은 행정법원이니까. 그래서 양 경우 모두 효력부인은 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민법 제 741조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세 개가 필요하죠. 내 돈일 것,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것일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일 것.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돼야 되죠, 이것도. 그럼 주어진 설문에서 내 돈이 과세 처분에 상대방인 국가에게 넘어가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내 돈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해결되었죠. 즉, 소거되었죠. 해결되지 않은 것은 과세 처분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 과세 처분에 넘어간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것에 해당하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냐는 거죠. 판례는 처분으로 넘어간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것이란 처분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된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효인 처분 또는 무효가 된 처분에 의하여 넘어간 것을 봅니다. 무효가 된 처분이 뭐예요? 처분, 취소죠. 앞에는 무효인 처분은 취소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고 무효가 되는 취소라는 작용을 통해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처분은 당연 무효고 무효가 되는 소급 무효죠. 무효에는 당연 무효와 소급 무효가 있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아 직권 취소든 쟁송 취소든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 상태에 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넘어간 돈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 아니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그 목차 밑에 자, 처분을 원인으로 납부된 금액이 if 부당이득이 되려면 원인된 처분이 무효이어야 한다.
과세 처분의 법적 효력은 위법하나 유효하죠 지금. 유효한 즉 제조사에 근거한 과세 처분. 그 유효한 과세 처분을 원인으로 납부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하는 금전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렇다면 갑은 행정법 제11조 제1항 성결 문제에 의한 과세 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과세 처분 취소 소송하고 과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항상 그 메인이 뭐예요? 과세금액 청구성이 메인이에요. 이 소장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느냐? 이 소장에다 소장을 붙여서 제기할 거냐? 아니면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 소장 제기할 거냐? 이 메인이에요, 메인이어서 성결 문제, 병합 제기, 그 다음에 기판력을 이용한 소제기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병합 제기는 본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현상이에요. 본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병합 때는 두 소송이 모두 적법해야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소제기예요.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협의 소입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는. 자, 그러면 문제는, 자, 민사소송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사소송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당사자 확정, 소송물 확정,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적법한 소재기에 물음표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확인해서 이것도 물음표가 있죠. 적법한 소재기냐. 이런 것들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자, 그러면 문제는 병이 제기할 과세처분 시송이 적법한 소재기냐는 거예요. 이게 병이 제기한 과세처분 시송이. 근데 병이 2018년 1월 4일 제기한 추송은 증액경정 과세처분 발령일인 2017년 11월 3일로부터 90일 이내예요. 그렇다면 대원 피업 제거하는 모든 시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한 소재기가 됩니다. 그런데 병합된 경우에는 1심이나 2심에 있기 때문에 처분 시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나 청구 기각 판결이 있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지금 병합된 곳이, 병합된 그 지점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에서 승소 판결이나 패소 판결을 할 수 있냐는 거, 이게. 아직 이 처분 시송이 확정이 안 됐는데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럼 부당이득이라고 봐야지만 반환 청구에 대해서 승소를 할 건지 패소를 할 건지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부당이득을 볼 거냐, 약간의 소란은 있죠. 근데 판례만 알면 돼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청구 인용이죠. 청구 인용은 이제 승소 판결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자, 그 처분이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판례. 그러면 그 소송 절차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1심 또는 2심을 말합니다. 즉 처분 취소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나 청구 기각 판결이 있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두 소송의 판단이 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취소에서 청구 인용이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용시켜주고, 처분 취소송에서 청구 기각이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하면 된다. 그래서 같이 가지면 된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법 1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과세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므로 관련 청구 소송이다. 두 번째, 판례에 의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 두 개를 전제로 깐 다음에 이제 사안포서 해주죠. 병이 2018년 1월 4일 제기한 추송은 증액경정 처분 발령일인 2017년 11월 3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일반 사건이긴 하지만 이형 결정에 소급효가 미친다. 그렇다면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위법성으로 인하여 청구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소송 절차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된다. 동법제 10조 2항에 의하여 과세처분 시송과 과세처분 과세금액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항상 5번이 뭐예요? 목차에 대해서 판단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쓰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마지막 문장 목차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목차가 뭐뭐인지 여부, 기다 부 아니다.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기판적 제도를 이용하죠.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에 과세 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은 딱히 어려운 논증은 아니에요. 왜? 과세처분 취소에서 취소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거든요. 즉 취소 인용 판결 주문에 나타난 판단은 두 개죠. 위법성 일반, 그 다음에 법적 효과인 소급무효. 여기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처분이 소급무효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는.
자, 과세처분 시정에서 취소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동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자, 민사법 216조, 218조에 의해 과세 금액 부과처분이 소급 무효의 기판력이 발생한다. 무효의 이제 기판이 발생했죠. 그러면 소급 무효화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하게 되므로 후소인 과세금액 반환 청구 소송은 승소하게 된다. 승소되니까 따라서 병은 과세처분 시정에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 과세금액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겨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는 꼭 이상하게 물어보죠. 아니 제기해서 부적법 소각과 받더라도 제기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인용 판결을 받아야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를. 자, 설문의 해결. 항상 마지막 목차가 있어야 합니다. 설문의 해결입니다. 자,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목차죠. 묻는 문제에 대한 반응적 글쓰기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이 말을 굳이 제가 썼냐면, 이제 신림동에 있는 일군의 이제 강사들이 그래요. 설문의 해결은요, 위에 있는 목차들의 결론들을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한마디로 멍멍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변시 시험에서는 그걸 쓸 분량도 없어요. 지정도 없어요, 사실. 자, 그렇다면 그 반응의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묻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병이 제조사의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7년 12월 29일 이혼 결정 이후 지금 제조사를 가지고서 한 거거든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 해결. 병의 똑같이 써요, 이거 그대로. 병의 제조사의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9일 이혼 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행정법 10조 2항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과 과세금액 반환 청구의 병합 제기와 행정법 제8조 2항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형 판결을 받은 후 과세금액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뭐만 없어요? 선결 문제만 못 써요. 선결 문제는 부당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처분이라. 그럼 이제 보고 베낄 답안 이대로 답안을 쓰시면 돼요. 이대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걸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 답안을 보고 이제 참조하면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게 좋겠네. 야, 참고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대로 쓰는 거예요. 답이 정답이에요. 여기요. 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부당히 반환청구. 항상 그 첫 문장으로 이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 선결 문제 풀이할 땐. 그다음에 묻는 문제. 비용이 이혼 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자, 과 관련한 이 조사를 쓴 다음에 첫째, 원래는 기판력 이용하기, 병합제기 이용하기, 마지막 선결 문제 이용하기 이렇게 써야 정답인데 근데 답안을 쓸 때는요. 선결 문제 이용하기, 병합제기 이용하기, 기판력 이용하기 이렇게 써요. 논리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 파트가. 그래서 물론 나는 기판력 이용하기, 그 다음에 병합제기 이용하기, 선결문제 이용하기 나는 더 편해. 그럼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채점자 입장에서는 선결문제부터 먼저 쓰는 게 원고의 편일이라, 그 다음에 소송 경제 차원에서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편한 데서 복잡한 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제조사의 법적과 제조사의 타점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두 번째, 과세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셋째, 과세처분 취소 소송과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넷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그러면 다음 목차는 뭐냐면 목차를 있잖아요. 이 사실을 볼 때는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짧은 문구를 쓰는 걸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례 문제를 쓸 때는요. 위에 썼던 문구 그대로 써요. 옆 표현을 바꾸면 안 돼요. 첫째 표현도 위에 위헌 결정을 받은 근거적인 지소의 법적 절차에 타자면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효력. 그 다음에 요 로마자 2번은 둘째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냥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거를 형식적 논리성의 일관성 확보에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던. 그래서 과세처분 과세금 반환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돼요. 문제된다가 인지만 있으면 인지일 때는 항상 인지 여부예요. 인지가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쓰면 돼요. 효력이 문제된다. 효력. 그 다음에 인지 문제된다. 가능한지 여부. 하면 여기 셋째니까 이건 이제 로마자 4번으로 가겠죠. 로마자 4번은 과세처분 취소과 과세금액 반환 청구서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면 이제 문제된다만 여부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걸까요? 과세처분 취소과 과세금액 반환 청구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여부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우니까 이렇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그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것도요 3단 논법의 하나의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은 종류를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는 학생들 저 그렇게도 봤어요. 심지어 답답했어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답답했어요. 자, 위헌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제조사의 법적 성절.
자, 헌법재판소에 2017년 12월 29일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재조사는 근거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거든요. 재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데, 자, 이혼 결정 받은 근거 조항에 대한 재조사의 법적 성질은, 자,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예외적 소급표니까 그 예외적 소급표 중에 이 병은 아까 얘기했죠. 그거 이제 빠졌다고 여기 병은 뭐죠? 취소 소송의 제소, 즉 불가쟁력,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예외적 소급표가 미치는 제3자이므로 위법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제3자라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그 이혼 결정을 받은 그 이혼 결정서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재조사, 위법한 재조사의 터정은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위법한 재조사의 터정은 과세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다. 따라서 역시 위법하다. 재조사의 터정은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이다. 자, 중대한 법규 위반은 내용상 하자를 가리켜요. 중대한 법규 위반은 내용상 하자를 가리켜요. 명백한 법규 위반은요, 법정주의 위반을 가리켜요. 사안포습 하실 때. 그러면 법정주의는 주체2법의 법정주의가 있어요. 조직 권한 법정주의. 그 다음에 절차는 절차 법정주의예요. 형식은 형식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법정주의 위반은, 자, 주체의 하자, 절차의 하자, 형식의 하자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에요. 근데 중대한 법규 위반은 실체 규정 위반이에요. 실체법상의 처분 근거 규정 위반을 이제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판례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적법 요건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적법 요건이 실체법상의 처분의 근거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면 처분의 근거 규정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처분권자와 처분의 내용이요. 요건이 들어있어요. 내용과 요건, 효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시장은 주체, 처분권자가 있고 허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체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에요. 실체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체의 하자는 뭐예요? 중대 명백설에 의하면 중대한 법규 위반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죠, 지금. 그래서 무효예요. 주체이요. 다만 그게 취소하러 가는 게 이제 그 조례. 기관 이임사무인데 갑자기 단체 임사무도 아닌데 조례를 해가지고 권한 이임 조례를 만들어요. 권한 이임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조례에 입각해서 갑자기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취소사예요. 주체 하자로. 그 다음에 내용의 하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거기는 법정주의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죠. 취소 사유. 절차와 형식은 실체법상의 근거 규정에는 절차 형식이 없어요. 절차 형식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행정절차법에 들어있어요. 행정절차법 21조와 24조 안에 절차와 형식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절차 규정 위반이죠. 그러니까 법정주의죠. 다만 그거는 실체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절차상 하자와 형식상 하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은 아니나 명백한 법규 위반이어서 취소 사유다. 그런데 형식상 하자는 둘로 나눠요. 우리 판례가 담당자의 누락, 처분서의 담당자 누락과 그다음에 처분권자 누락 둘로 나뉘어서 처분권자 누락은 무효라고 봐요. 근데 그건 무효라고 봅니다. 담당자 누락만 취소 사유로 봅니다. 자, 재밌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의 위반이 있습니다. 주내저령통. 자, 주내저령통 통지 위반이 있습니다. 24조 위반이 있습니다. 통지. 24조 2항인가 있나요? 그죠? 그 통지 문서로 해야 한다. 처음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이거 있죠? 원칙상 문서로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이건 나와 있죠? 자, 이거 유승준 사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통지 위반은 무효입니다. 왜? 통지가 뭐죠? 통지가 무슨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럼 통지가 위법이면요. 효력 발생 안 하죠? 무효죠. 효력 발생 안 하니까 무효죠. 당연히. 나머지 절차상 하자, 이유 제시 이런 것은 효력 발생과 관련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취소 사유인데, 근데 통지만큼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주내 저령 통지는. 근데 요거를 절차상 하자라고 쓴 사례집이 있어서 제가 깜놀했어요. 선생님도 이걸 절차상 하자라고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통지 요건 하자예요. 통지 요건. 그래서 부존재로 가요. 부존재. 통지 요건 위반으로 부존재로 갑니다. 그거. 주내 저령 통지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걸 써주면 돼요. 그 사례집을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한 다음에 아까 했었던 거, 자, 처분을 원인으로 납부된 금액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if, should, 원인된 처분이 무효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전제를 먼저 깔아주고, if, should 문장은 다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에 소전제를 그냥 판단해 주면 돼요. 과세처분의 법적 효력은 위법하나 유효하므로 그 유효한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납부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 금액은 뭐다?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하는 금전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죠. 함임으로 이어서 이다. 즉, 위법하나 유효하므로 소유하는 금전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항상 뭐뭐임으로 뭐뭐 이어서 뭐뭐이다 이렇게 사안포섭을 합니다. 이 조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갑은 행정법 제가 마지막에 행소 제11조 제1항 선결 문제에 의한 과세 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항상 법조문을 써줍니다. 쓸 때 이런 것들 쓸 때. 자, 그 다음에 과세처분 시동과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했더니 관련 청구서. 첫 번째는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금액 반환 청구 소송은 과세 청구와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므로 관련 청구 소송이다. 판례에 하면요, 관련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판례에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의 당일 처분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 취소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사안포서 비영이 2018년 1월 4일날 제기한 소송은 징역 경정 과세처분 발령인인 2017년 11월 3일부터 90일 이내이다. 따라서 일반 사건이긴 하나 유형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다. 여기서도 써주고 저기서도 써주고. 그다음에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청구 인용 판결이 가능하므로 그 소송 절차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된다. 그렇다면 동법 제10조 2항에 의하여 과세처분 취소과 과세금액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에서 취소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동법 제8조 2항에 준용되는 민사법 216조 218조의 과세금액 부과처분의 소급 무효의 기판력이 발생한다. 소급 무효가 된 과세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하게 되므로 후소인 과세금액 반환 청구성은 승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 과세처분 시동의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 과세금액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는 가능하다. 설문 해결. 병이 제조사의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2014년 12월 20일 이혼 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한 소송은 당연히 뭐라고요? 과세 금액 반환 청구성이에요. 과세 금액 반환 청구성이에요. 근데 이 소장 한 장만 제기할 수 있냐 아니면 뭔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행정법 10조 2항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과 과세 금액 반환 청구성의 병합 제기. 행정법 8조 2항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 과세 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문 보도록 하겠습니다.